그날 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아버지의 주먹이 굳게 쥐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병원 진단서를 접던 한 남자. 간암 말기 3개월 시한부. 그는 포장마차 문을 닫고 다시 링 위로 향합니다. 딸을 위해, 마지막으로 싸우기 위해. 늦가을의 싸늘한 바람이 병원 주차장에 낙엽을 휘몰아쳤습니다. 박동철은 진료실에서 나오며 손에 쥔 진단서를 응시했습니다. 간암 말기, 예상 수명 3개월. 6글자가 그의 남은 인생을 정의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그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어요. 오랜 세월을 링 위에서 수많은 위기를 견뎌온 사람답게 그는 죽음의 선고 앞에서도 고요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담당 의사의 물음에 동철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미소만 지었습니다. 조용히 정리하려고요. 떠들썩하게 가고 싶진 않습니다. 버스 안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이 마치 그의 지나온 살처럼 흐릿하게 흘러갔습니다. 동철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아내와 어린 소희, 그리고 챔피언 벨트를 든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그에게 유일하게 정리되지 않은 삶의 조각이 떠올랐어요. 바로 딸 소희였습니다. 38회 동안 체육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자신의 딸은 제대로 돌보지 못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소희는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갔고 이제는 거의 연락이 끊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뭐지? 동철은 중얼거렸습니다. 눈가에 희미한 결의가 어렸어요. 어이, 동철 형. 오늘도 장사 잘 되시오? 이튿날 동네 전기공. 김 씨가 포장마차 천막을 들추고 들어오며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퇴근했네. 피곤한 모양이구먼. 아이고, 세상이 왜 이리 각박한지.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소주 한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뉴스 봤소? 또 가정폭력으로 여자분이 돌아가셨대. 동철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텔레비전에서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가정폭력 사건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희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지난번 명절에 잠깐 마주쳤을 때 소희의 눈에 서려있던 어둠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피로로 여겼지만 이제 보니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딸은 잘 지내시죠? 김 씨가 무심코 물었어요. 동철은 말없이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잘 지내겠지. 포장마차가 문 닫을 시간, 동철은 핸드폰을 꺼내 소희의 번호를 찾아봤지만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포장마차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어요. 소희의 방에서 소희는 화장대 거울 앞에서 얼굴에 두껍게 발랐던 화장을 지웠습니다. 눈가에 그림자가 드러났어요. 도준이 어제 술에 취해 보였던 차가운 분노의 흔적이었습니다.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엔 더 심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부모님의 친구들도 자신의 친구들도 그 누구도 도준의 완벽한 사회적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오래된 사진첩을 뒤적이다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아버지가 챔피언 벨트를 들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아버지의 과거 직업을 부끄러워했지만 지금은 그 강인함이 간절히 그리웠어요. 아버지. 소희는 꺼내지 못한 도움의 말을 삼키며 결심했습니다. 도준이 출장 간 이 짧은 시간 아버지를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습니다. 30살의 소희가 천막 밖에 서 있었어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어딘가 생기 없어 보이는 얼굴이 동철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소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동철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와. 아침은 먹었니? 소희는 조심스럽게 포장마차로 들어왔어요. 초여름의 날씨임에도 그녀는 긴 소매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동철은 오랜 격투기 경력으로 단련된 눈으로 소희의 얼굴과 움직임을 살폈어요. 소매 아래로 살짝 보이는 그림자, 눈가를 가리려는 두꺼운 화장, 그리고 무엇보다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생각이 나서요. 소희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소매를 당겼습니다. 동철은 묵묵히 라면을 끓여 소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먹어. 요즘 살이 많이 빠졌구나. 도준 씨는 잘 지내니? 동철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소희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네.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요즘 바빠서 좀 예민해 있긴 하지만. 그 녀석, 널 잘 챙겨주나? 동철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의 눈은 날카롭게 소희의 반응을 살폈어요. 소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라면 그릇만 바라보며 억지로 미소 지었어요. 네, 물론이죠. 도준 오빠는 완벽해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동철은 소희의 말 뒤에 숨겨진 진실을 직감했어요. 소희가 떠난 후 동철은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딸의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11층 복도를 걸어가던 그때 소희의 집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이어서 물건이 깨지는 소리와 소희의 움츠러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철의 피 속에서 잊고 있던 무언가가 솟구쳤습니다. 죽음의 선고를 받은 그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었지만 적어도 그 시간 동안 딸을 지킬 수는 있었어요. 그는 주저없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35살의 윤도준이 나타났습니다. 깔끔한 와이셔츠를 입은 그의 눈빛에는 짙은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도준의 목소리는 냉랭했어요. 소희 아버지다. 동철의 시선은 도준의 뒤로 보이는 어지러운 거실을 향했습니다. 바닥에 깨진 꽃병 조각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도준은 순간 눈빛이 흔들렸지만 곧 자신을 추스르고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장인어른.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소희가 연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도준의 태도에서 동철은 이중성을 느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사위 노릇을 하지만 그 아래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 숨어 있었어요. 그때 안방에서 소희가 나왔어요. 얼굴에 드러난 공포가 선명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보자 당황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 동철의 눈에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도준의 태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의 눈에 차갑고 계산적인 빛이 어렸습니다. 우리 부부 일에 왜 끼어드시는 겁니까? 장인어른이라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딸을 괴롭히고 있나? 동철의 주먹이 무의식적으로 쥐어졌어요. 도준은 비웃듯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잘 나갔을지 몰라도 지금은 늙은 주정뱅이 아닙니까?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한때 유명했던 킥복서가 지금은 허름한 포장마차나 하고 있다는 거. 그러다 도준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내가 소희를 거둬준 거예요. 당신 같은 아버지를 두고 자란 딸을 책임진 겁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소희는 어디서 굴러다녔을지 모르죠. 동철은 참았습니다. 주먹이 떨렸지만 그는 이곳에서 폭력을 쓰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소희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돌아가세요. 내일은 내가 해결할게요. 소희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그 깊은 눈에는 도움을 청하는 절박함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에요. 소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버지는 제발 그냥 떠나주세요. 그 목소리에는 표면적인 거부감과 함께 깊은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동철은 물러났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섰습니다. 알았다. 하지만 소희야,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 찾아와도 돼. 동철은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도준에게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나와 밤거리를 걷던 동철은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을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이 그를 짓눌렀어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남은 3개월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최소한 딸에게 이것만은 해주고 싶었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녀를 지키는 것. 동철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진우, 그의 제자이자 현재 체육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진우야, 나다. 만날 수 있니? 다음 날, 동철은 이진우의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30년 전 그가 세계 챔피언으로 군림하던 시절의 기억이 생생했어요. 체육관의 냄새, 샌드백에서 나는 가죽향, 링바닥의 특유한 탄성까지. 선생님, 45살의 진우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진우야, 30년 만에 다시 링에 오르고 싶다. 동철의 눈빛은 확고했어요. 진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내 딸을 위해서 한 번만 더 싸워야겠다. 동철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마지막에 그는 자신의 건강 상태도 말했습니다. 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 간암 말기야. 3개월 정도 남았대.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선생님, 그래서 서두르는 거야. 내 딸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어. 그날 저녁, 동철은 도준이 자주 찾는 술집을 찾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바에서 도준은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또 왜 오셨습니까? 도준이 신경질적으로 물었습니다. 동철은 조용히 도준 앞에 앉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과거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났습니다. 한판 붙자. 진우의 체육관에서. 당신이 이기면 소의 문제는 손 떼겠다. 내가 이기면 넌 딸을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다. 도준은 처음에는 비웃었지만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당신 같은 사람이 딸을 책임진다고? 동철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겁나나? 아니면 실력이 없나? 도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의 허세 밑에 숨겨진 불안이 드러났어요. 내가 왜 늙은이랑 싸워야 합니까? 창피한 줄 아세요. 옆에 앉은 친구들에게 물어보지. 누가 더 창피한지. 동철이 도준의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결국 도준은 이를 악물며 말했어요. 좋아요. 한번 붙어봅시다. 근데 지면 다시는 소희에게 얼씬도 하지 마세요. 3주 후. 진우의 체육관에서. 사적인 대결로. 준비해. 동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죽음의 그림자를 앞에 두고 그는 딸을 위해 마지막으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철은 포장마차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직 훈련에만 집중했어요. 첫날 훈련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한때는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던 동작들이 이제는 뻣뻣하고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샌드백을 몇 번 치고 나니 곧바로 숨이 가빠졌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선생님,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특히 선생님 상태를 생각하면 걱정 마라. 동철은 땀을 닦으며 답했습니다. 어차피 남은 시간도 얼마 없는데 아끼는 게 의미 있을까? 그는 다시 샌드백 앞에 섰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근육들이 하나둘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왼손 잽을 날리자 갑자기 과거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일본 도쿄돔 세계 챔피언십 결승전. 그 순간의 터치감, 그 감각이 지금 그의 주먹에 다시 살아났어요. 이거야. 동철이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내 몸이 기억하고 있어.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 동철의 몸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탄탄하고 빠르지는 않았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무게와 경험이 실렸습니다. 그것은 젊음의 폭발력과는 다른 세월이 빚어낸 정교함이었어요. 어느 날 스파링 중 동철은 상대의 펀치 리듬을 완벽하게 읽어냈습니다. 그는 왼쪽으로 살짝 스텝을 밟아 상대의 펀치를 피한 뒤 정확한 카운터를 날렸어요. 그 순간 그는 다시 링 위의 챔피언이 된 듯 했습니다. 선생님, 눈빛이 예전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그 킬러 인스팅트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어요. 동철은 쉼없이 훈련했습니다. 암 때문에 가끔 복부에 통증이 찾아왔지만 그는 그것조차 훈련의 일부로 받아들였어요. 통증과 함께 사는 법. 그것은 그가 링 위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였습니다. 이틀 후, 동철이 체육관에서 훈련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소희였습니다. 그녀는 체육관 입구에 서서 땀에 흠뻑 젖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진짜 하실 거예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도준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아버지가 한판 붙자고 도발했다고.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동철은 딸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셔츠 아래로 여윈 몸이 드러났지만 그 눈빛만은 강했습니다. 왜 자꾸 제 일에 끼어드세요? 소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을 원한 것 같아요? 아버지까지 다치게 할 순 없어요. 소희의 말은 날카로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동철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노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간절함을. 내가 부탁하지 않아도. 동철은 말을 멈추고 담담하게 소희를 바라봤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어요.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도준 오빠는 아버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험한 사람이에요. 표가 나지 않게 해칠 줄도 알아요. 아버지는 이길 수 없어요. 결과는 아직 모른다. 동철은 평온하게 말했어요.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길 수 없다면 왜 도전해요?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저도 받아들였는데. 그 말을 듣자 동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게 내가 배운 거냐? 포기하는 법? 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소희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의 눈에는 아버지를 향한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직업을 부끄러워했지만 동시에 그 강인함을 동경했어요. 결국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고 동철은 그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줄 때였어요. 소희 씨가 걱정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진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도준이 만만치 않은 모양이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 사람 대학 시절에 아마추어 권투 대회에서 우승했고 지금도 꾸준히 트레이닝 받고 있다더군요. 동철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자세히 알아봐줘.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야 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준은 오른발에 무게중심을 싣고 왼손 훅을 날릴 때 가슴이 먼저 움직여요. 그게 허점입니다. 선생님처럼 경험 많은 분이라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동철의 눈이 번뜩였어요. 카운터 기회가 생기는군. 그날 저녁 훈련을 마친 동철은 체육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갈비뼈가 드러난 마른 몸, 깊게 팬 주름, 그리고 군데군데 살이 꺼진 부분들이 그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말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거기에는 다시 살아난 투지와 함께 죽음을 앞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한 판이 내 마지막 싸움이 될 수도 있어. 동철은 자신의 반영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두렵진 않아.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희를 그대로 보내는 거야.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동철의 훈련은 날이 갈수록 강도가 높아졌고 그의 몸은 서서히 과거의 감각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이를 거스를 수는 없었죠. 오랜 훈련 후에는 무릎이 시큰거렸고 어깨와 등은 저녁이면 뻐근하게 아파왔습니다. 게다가 암 때문인지 가끔씩 찾아오는 복부 통증은 그를 괴롭혔어요. 그러던 중 도준으로부터 규칙 변경 요청이 왔습니다. 보호 장비 없이 5라운드로 하자는 것이었어요. 선생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선생님 상태로는. 그건 자살행위예요. 진우야, 이건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다. 동철의 목소리는 확고했어요. 내 딸의 삶이 걸린 싸움이야. 게다가 그는 잠시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지. 진우는 동철의 눈에서 읽히는 결의를 보고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몸을 보호하세요. 특히 복부는요.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동철은 일찍 일어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풀었어요. 복부가 평소보다 더 아팠지만 그는 아픔을 무시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다. 체육관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전직 세계 챔피언이 다시 링에 선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진 모양이었어요. 진우의 체육관 회원들, 옛 제자들,
그리고 동네 주민들이 호기심에 몰려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도준 쪽에서도 회사 동료들과 친구들을 여럿 데려온 것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도준이 늙은 장인을 굴복시키는 장면을 보러 온 듯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줄 몰랐어. 진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동철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괜찮아. 어차피 이건 공식 경기가 아니라 사적인 대결이니까. 체육관 한쪽에 간이 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공식 경기용이 아닌 훈련용 링이었어요. 동철이 링 주변으로 다가갔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쏠렸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그의 모습에 일부는 안쓰러운 눈길을, 다른 일부는 호기심 어린 시선을 보냈어요. 맞은편에서 도준이 등장했습니다. 30대 중반의 그는 단단한 근육질 몸매를 자랑하고 있었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링을 향해 걸어왔어요. 그의 뒤로는 몇몇 회사 동료들이 따랐고 모두 그를 응원하는 듯 했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도준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냥 포기하시죠. 창피해지기 전에. 동철은 대꾸하지 않고 그저 도준의 눈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도준을 불안하게 만드는 듯 했어요. 진우가 대결의 규칙을 설명했습니다. 보호 장비 없이 5라운드, 각 라운드 3분. 녹다운이나 기권으로 승패가 결정됩니다. 시작. 진우의 신호와 함께 동철과 도준이 링 중앙으로 움직였어요. 도준이 먼저 공격에 나섰습니다. 빠른 잽을 연달아 던지며 거리를 좁혀왔어요. 동철은 상체를 슬쩍 움직여 몇 개의 잽을 피했지만 일부는 그의 이마와 볼을 스쳤습니다. 이것 봐라, 아직 첫 라운드인데 벌써 지쳤나? 도준이 비웃었어요. 그는 자신의 젊음과 체력을 무기로 동철을 압박했습니다. 동철은 진우의 조언대로 첫 라운드에서는 최대한 수비에 집중하며 도준의 움직임을 분석했어요. 그의 패턴, 호흡, 그리고 순간적인 변화까지 모두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첫 라운드가 끝나고 동철은 코너로 돌아왔어요.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왼쪽 눈가가 살짝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그 녀석 패턴이 보인다. 동철은 숨을 고르며 말했어요. 너 말이 맞았어. 왼손 훅 전에 확실히 가슴이 움직이는군. 두 번째 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동철의 움직임이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단순히 방어만 하지 않았습니다. 도준의 공격 사이사이를 노려 정확한 카운터 펀치를 날리기 시작했어요. 그의 펀치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하나가 정확했고 무게가 실렸습니다. 복부에 꽂힌 동철의 한 방에 도준이 잠시 움찔했어요. 주변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도준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에 자신감은 사라지고 대신 짜증과 당혹감이 그의 얼굴을 채웠습니다. 이런 늙은이가. 도준이 이를 악물며 더욱 거세게 공격했어요. 두 번째 라운드가 끝나갈 무렵 도준의 오른쪽 볼이 붉게 부어올랐습니다. 동철의 왼쪽 눈 역시 더욱 붓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처음보다 더욱 단단해졌어요. 3라운드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준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는 더 이상 동철을 얕보지 않았고 더욱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참을성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동철의 정확한 카운터에 몇 번 당한 후 도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도준이 분노에 차서 전력 공격을 퍼부었어요. 동철은 그 폭풍 같은 공격을 대부분 피하거나 막았지만 몇 개의 강한 펀치가 그의 방어를 뚫고 들어왔습니다. 특히 왼쪽 갈비뼈에 강하게 꽂힌 한 방에 동철은 잠시 숨을 쉬기 어려워했어요. 그 통증은 단순한 타격감이 아니었습니다. 암으로 인한 복부의 고통과 겹쳐 순간적으로 그의 의식이 흐려졌어요. 선생님. 진우가 코너에서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도준은 승리를 확신한 듯 더욱 공격을 퍼부었어요. 동철은 로프에 몰려 계속해서 펀치를 맞았습니다. 관중들은 대결이 곧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동철의 눈에 소위가 들어왔어요. 그녀는 관중석 뒤쪽에 서서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공포와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동철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한순간 세계 챔피언의 카리스마가 되살아났어요. 도준이 왼손 훅을 던졌을 때 동철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허리에 힘을 실어 강력한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도준의 턱에 꽂았어요. 쿵! 도준의 몸이 뒤로 휘청였습니다. 관중들이 놀라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도준은 간신히 중심을 잡고 다시 공격하려 했지만 그의 다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챔피언의 펀치다. 동철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진우가 시간을 알리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3라운드가 끝난 거죠. 도준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코너로 돌아갔습니다. 동철도 자신의 코너로 돌아왔어요. 그의 호흡은 매우 가빴고 몸 곳곳이 욱신거렸습니다. 특히 복부의 통증이 심해져 그는 잠시 코너 기둥을 붙잡고 서 있어야 했어요. 선생님, 그만두실래요? 진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동철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내야 할 일이 있어. 4라운드가 시작되기 직전 동철은 관중석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분노가 없었어요. 그녀의 시선에는 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함께 어딘가에 희미한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5장 4라운드의 한가운데에서 두 남자가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도준의 호흡은 점점 거칠어졌고 그의 자신감에 균열이 가는 것이 분명했어요. 반면 동철은 나이에 비해 놀라운 지구력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 맺힌 땀방울과 미세하게 떨리는 손은 그 역시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지금 버티는 게 자랑이라도 되나? 도준이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요. 가족들 앞에서 창피나 당하지 말고 그만둬요. 동철은 말없이 상대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30년 전 챔피언의 냉철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이제 도준의 모든 움직임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의 호흡, 무게중심의 변화, 그리고 미묘한 근육의 움직임까지. 도준이 다시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는 연속된 잽으로 거리를 좁히며 오른쪽 크로스를 날렸습니다. 동철은 상체를 살짝 틀어 그 공격을 피한 후 정확하게 도준의 복부를 향해 반격했어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준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으윽! 주변의 호응이 커졌어요. 처음에는 동정어린 시선으로 동철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열렬한 응원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동철 씨, 한 방 더 날려. 챔피언의 정신 보여줘요. 동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의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소희를 찾았어요. 소희의 표정에서 이제는 점점 두려움이 사라지고 대신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운드의 중반, 도준이 왼손 훅을 강하게 던졌을 때였어요. 동철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몸을 숙여 공격을 피한 후 순간적으로 도준의 방어가 허술해진 틈을 노려 강력한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쿵! 도준의 턱에 정확히 꽂힌 펀치에 그의 다리가 휘청였어요. 주변이 일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준은 간신히 쓰러지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이 흐려진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도준의 자존심은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모아 달려들었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동철의 왼쪽 갈비뼈를 강하게 가격했어요. 날카로운 통증이 동철의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그 통증은 표면적인 타격보다 훨씬 깊었어요. 암으로 인한 통증과 겹쳐 동철의 시야가 순간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서 소희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빠. 동철의 시선이 소희에게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그저 동정이 아니라 진정한 딸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한판이 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동철은 생각했어요. 하지만 적어도 딸에게 보여줄 수 있어.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 모습이 동철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는 이를 악물고 균형을 되찾았어요. 도준이 다시 공격하려 할 때 동철은 정확한 타이밍에 강력한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날렸습니다. 쿵! 도준의 턱에 정통으로 꽂힌 펀치에 그의 몸이 뒤로 젖혀졌어요. 균형을 잃은 도준이 천천히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체육관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진우가 카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도주는 필사적으로 일어나려 했지만 그의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혼란과 분노, 그리고 점점 커지는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넷, 다섯, 여섯. 동철은 중립 코너로 물러나 상황을 지켜봤어요. 그의 호흡은 고르지 않았고 왼쪽 갈비뼈의 통증과 복부의 암 통증이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진우가 카운트를 마치자 체육관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승자 강동철. 그 순간 동철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것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30년간 억눌러온 감정의 해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지켜낸 안도감이었어요. 그는 링 밖을 바라보았고 거기에는 소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진우가 링 위로 올라와 동철을 껴안았습니다. 선생님, 해내셨어요. 정말 해내셨어요.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갑자기 복부의 통증이 심해졌어요. 그는 휘청거렸고 진우가 재빨리 그를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괜찮아. 동철은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소희에게 가야 해. 동철은 천천히 링 밖으로 내려가 소희에게 다가갔어요. 소희야.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갑자기 달려와 아버지를 꽉 안았습니다. 아빠, 제발 다치지 마세요. 더 이상은. 동철은 딸을 안아주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모든 통증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도준이 간신히 일어나 그들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가와 입가에서는 피가 흘렀어요. 동철과 소희가 경계하며 그를 바라보자 도준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패배의 쓰라림, 자존심의 상처, 그리고 어딘가 깊은 곳에 숨겨진 후회까지. 미안합니다. 도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지만 동철은 그것이 얼마나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냉정한 눈빛으로 도준을 바라보았어요. 소희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은 나가 아니라 너다. 도준은 소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희야, 미안해. 내가 너무 많이 잘못했어. 이혼해주겠어. 넌 자유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섞여 있었지만 그 밑바닥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었어요. 나는 내가 널 보호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그냥 내 자존심이었던 것 같아. 난 내가 나 없이는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더. 그의 말이 흐려졌습니다. 소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동철은 갑자기 복부에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어요. 그는 얼굴을 찌푸리며 살짝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소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의사가 동철의 갈비뼈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엑스레이 결과를 검토한 후 의사는 고개를 들었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심한 타박상입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른 차트를 펼쳤습니다. 간 수치가 많이 올라왔네요.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동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된 일입니다. 의사는 처방전을 작성하려다 멈추고 동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최근에 새로운 치료법이 나왔습니다. 아직 실험적인 단계지만 몇몇 환자들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동철은 의사의 얼굴을 응시했어요. 성공 가능성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전혀 없는 것보다는 낫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동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이미 죽음을 받아들였지만 최근 소희와의 화해를 통해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생겨났습니다. 한번 시도해 봅시다. 진료실을 나오자 소희와 진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소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떠세요? 많이 다치셨어요?
괜찮다. 단순 타박상이래. 동철이 답했어요.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해보기로 했어. 소희의 눈이 커졌어요. 치료법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동철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나 암 진단을 받았어. 간암. 말기야.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뭐라고요? 그런데 왜 도준 오빠와 싸우셨어요? 그런 상태로. 내가 행복해지길 바랐어. 그리고 내가 떠나기 전에 너를 위해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아빠. 하지만 이제 새 치료법을 시도해 볼 거야. 결과가 어떨지는 모르지만 희망은 있어. 소희는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반드시 나으실 거예요. 제가 지켜볼게요. 소희가 아버지를 부축해 병원을 나섰습니다. 병원 앞에서 택시를 잡아 타고 동철의 집으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소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아빠 곁에 있을게요. 돌봐드릴래요. 동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달빛이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내 인생이야. 내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지는 마. 제 꿈은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은 아빠와 함께 있는 게 가장 행복해요. 집에 도착해 소희가 아버지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단독주택 앞에 위치한 포장마차는 문이 닫혀 있었어요. 내일부터 일어나서 포장마차 다시 열어야겠다. 동철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아직 쉬셔야 해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동철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너 직장은? 휴가를 냈어요. 당분간. 소희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당분간 아빠와 함께 있고 싶어요. 그 말에 동철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소희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를 준비했어요. 동철이 거실로 나오자 식탁에는 간단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된장국과 반찬 몇 가지, 그리고 밥 한 그릇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이거 내가 다 한 거니? 동철이 놀라워하며 물었습니다. 네, 요리는 잘 못하지만. 소희가 수줍게 웃었어요. 동철은 한술 뜨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맛은 내 어머니 솜씨를 닮았구나. 정말요? 소희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에게 그것은 엄청난 칭찬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동철은 포장마차를 열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소희가 먼저 나서서 마차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할게. 동철이 말했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는 쉬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있었어요. 동철은 소파에 앉아 딸이 포장마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소희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그 진지한 태도는 동철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소희가 찬장에서 그릇을 꺼내려다 높은 선반에 손이 닿지 않자 동철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건 내가 도와줄게. 동철이 다가가 높은 선반에서 그릇을 꺼내주었어요. 소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이것도 알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손님들이 맛있게 먹는다고 할까요? 비결은 간단해. 정성이야. 동철이 대답했어요. 내 어머니도 늘 그렇게 말했었지. 두 사람은 함께 포장마차를 준비했고 곧 첫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강동철이 한판 승부에서 이겼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의 딸이 포장마차를 함께 돕고 있다는 소식이 동네에 알려졌습니다. 어이, 동철 형. 정말 해냈구만. 전기공 김씨가 마차에 들어오며 크게 웃었어요. 그의 시선이 소희에게 향했습니다. 아, 이분이 소희 씨구만. 참 아버지를 닮았어요. 눈빛이. 소희는 부끄러운 듯 미소를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김 씨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동철 형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졌어. 젊은 사윗감을 완전히 눕혔다면서. 동철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저 운이 좋았지.
소희는 김 씨에게 따뜻한 술을 내어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강했어요. 제가 몰랐을 뿐이죠. 그 말에 동철의 눈이 순간 촉촉해졌어요. 그는 재빨리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추었습니다. 저녁이 깊어가고 손님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소희는 설거지를 마치며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내일은 매운탕을 끓여볼까요? 엄마가 끓이던 것처럼요. 동철이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그걸 기억하는구나. 물론이죠. 어릴 때 엄마가 끓여주던 매운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동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내일은 매운탕을 끓이자. 다음 날, 동철은 아침 일찍 생선을 사러 시장에 갔어요. 가게를 둘러보던 중 갑자기 찾아온 복부 통증에 그는 잠시 길가에 앉아야 했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잠시 쉬고 있어요. 동철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통증이 가라앉자 그는 다시 일어나 생선을 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희는 벌써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동철이 생선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소희는 반갑게 맞이했어요. 잘 다녀오셨어요. 오늘은 정말 매운탕 파티네요. 식사 후 두 사람은 함께 매운탕을 준비했습니다. 동철이 생선을 손질하는 동안 소희는 야채를 썰었어요. 그들의 움직임은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엄마는 항상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소희가 말했어요. 먼저 마늘을 볶고. 그래, 그 다음에는 고춧가루를 넣어서 향을 살리지. 동철이 이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의 기억을 더듬으며 함께 요리했어요.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제가 초등학교 때 체육대회에서 이겼던 거 기억하세요? 소희가 문득 물었어요. 동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넌 달리기를 정말 잘했어. 내 어머니는 항상 내가 내 운동신경을 물려받았다고 했지. 그런데 아빠는 그날 오지 않으셨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동철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때 해외 경기가 있었어. 그날. 정말 미안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와서 보니 아빠도 아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몰랐을 뿐이죠. 동철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해서 그게 항상 충분한 건 아니야. 내게 더 잘해줬어야 했어. 저도요, 아빠. 소희가 속삭였어요. 저도 아빠께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둘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무거웠지만 동시에 치유의 시작이기도 했어요. 매운탕이 끓기 시작하자 집안은 향긋한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포장마차를 연 후 첫 손님으로 진우가 찾아왔어요. 와, 이게 무슨 냄새죠? 진우가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나네요. 소희가 특별히 만든 매운탕이야. 동철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소희는 수줍게 웃으며 진우에게 한 그릇을 내어주었습니다. 진우는 한술 떠먹고 눈을 크게 떴어요.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소희 씨 요리 실력이 대단하네요. 아빠가 가르쳐 주셨어요. 소희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매운탕은 금세 동이 났어요. 손님들은 모두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동철과 소희는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아빠,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소희가 문득 물었습니다. 저는 이혼 절차를 밟을 생각이에요. 동철은 딸을 바라보았어요. 원한다면 언제든 여기 있을 수 있어. 내 집이야. 소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날 밤 동철은 자신의 방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달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가 말한 새로운 치료법을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것은 희망이었어요. 딸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복부의 통증이 다시 찾아왔지만 동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다시 딸을 지켰고 그들은 함께였어요. 그게 지금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동철과 소희는 함께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둘은 과거의 추억을 나누고 서로 못다한 이야기들을 풀어놓았습니다. 동철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방문해 새로운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는 딸 앞에서 최대한 내색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포장마차에 의외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도준이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대결에서 생긴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동철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는 잠시 얼어붙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어요. 무슨 일이에요? 소희가 물었습니다. 도준은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혼 서류를 가져왔어. 이미 내 쪽은 다 서명했고. 그는 봉투를 꺼내 소희에게 건넸습니다. 소희는 말없이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도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사과하러 왔어. 제대로. 동철은 묵묵히 그를 지켜보았어요. 도준의 눈에는 과거의 교만함이 사라지고 대신 진지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도준이 말했어요. 이제야 알겠어. 내 안에 있던 괴물을. 치료를 시작했어. 상담사를 만나고 있고. 소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내가 돌아오길 바라는 게 아니야. 도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미안한지 알아줬으면 해. 그리고 내가 변할 거라는 것도. 침묵이 흘렀어요. 마침내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치료받는 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저와 아버지에게 한 일은 시간이 필요해요. 도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해. 고마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동철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도준 씨. 도준이 돌아보자 동철이 말했어요. 변화는 쉽지 않아.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지. 노력해. 도준의 눈에 순간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포장마차를 떠났어요. 도준이 떠난 후 소희는 봉투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빠, 저 괜찮을까요? 동철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넌 강하니까 괜찮을 거야. 내 어머니처럼.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도 강하시니까요. 그날 저녁 동철은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받았어요. 의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믿기 어렵지만 종양이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아직 낙관하기는 이르지만 치료에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동철의 가슴에 작은 희망이 피어났습니다. 그럼 시간이 더 있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어요. 계속 치료를 받으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동철은 그 소식을 소희에게 알렸습니다. 소희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어요. 아빠,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이제 더 열심히 관리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소희의 열정적인 모습에 동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종양이 줄어든 것이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딸의 웃는 얼굴을 보니 더욱 열심히 싸워보고 싶었어요. 한 달 후 소희는 동철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빠, 저 요리학교에 지원했어요. 동철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내가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네, 아빠와 함께 요리하면서 제가 정말 요리를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아빠와 함께 포장마차를 열고 싶어요. 동철의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일을 찾았다니 정말 기쁘구나. 그날 밤 동철은 창밖의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의사가 말한 대로 낙관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간이요. 여보, 우리 딸이 얼마나 훌륭해졌는지 보고 있나? 동철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나도 아직 여기 있어.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이틀 후
동철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기조차 힘들었고 얼굴은 누렇게 변색되었어요. 소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 지금 당장 병원에 가요. 제발요. 소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동철은 반박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희는 서둘러 택시를 불러 아버지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동철을 검사한 후 소희를 따로 불렀어요. 소희 씨, 아버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십니다. CT 결과를 보니 간암이 상당히 진행되어 있어요. 치료에 반응을 보이셨지만 무리하신 것 같습니다. 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의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지금은 통증 관리와 안정이 중요합니다. 치료는 계속하되 무리는 금물이에요. 다행히 이전 검사보다 종양 크기가 조금 줄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요. 소희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병실에서 동철이 약하게 미소 지으며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소희의 표정을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빠. 제가 더 일찍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동철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너무 무리했나 보다. 이제부터는 아빠 건강이 최우선이에요. 포장마차는 제가 할게요. 소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동철은 미소 지었습니다. 너 혼자서 할 수 있겠어? 물론이죠. 아빠한테 다 배웠잖아요. 소희가 자신있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의사들은 새로운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전보다 더 집중적인 치료였지만 동철의 체력을 고려한 방식이었어요. 소희는 매일 병원에 와서 아버지를 간호했고 저녁에는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일주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병실로 들어왔어요. 동철 씨, 놀랍게도 치료의 반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종양이 이전보다 더 줄어들었어요. 소희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정말요? 그럼 희망이 있는 거군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아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지만 예상보다 좋은 반응이에요. 앞으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동철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2주 후 동철은 퇴원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약했지만 병원에 있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였어요. 소희는 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진우와 몇몇 체육관 회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은 동철을 위해 작은 환영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선생님, 진우가 다가와 동철을 부축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선생님이 돌아오실 수 있어서요. 동철은 미소를 지었어요. 진우야, 고맙다. 체육관 회원들은 동철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넸고 소희는 그들을 위해 차를 준비했습니다. 동철은 소파에 앉아 오랜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모두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한 회원이 말했어요. 선생님의 가르침은 링 위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저희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동철은 감동받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남긴 유산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방문객들이 떠난 후 소희는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동철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포장마차를 다시 열고 싶구나. 물론 예전처럼 많이는 못하겠지만 가끔씩이라도. 소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함께해요. 한 달 후 동철과 소희는 함께 포장마차를 다시 열었습니다. 소희가 주로 일을 하고 동철은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방식이었어요. 그의 건강 상태는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소희야, 간장 조금 더 넣어봐. 동철이 딸의 요리를 지켜보며 말했어요.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아빠, 이렇게요? 그래, 완벽해. 동철이 미소 지었어요.
손님들은 소희의 요리 솜씨가 나날이 발전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배운 기본을 토대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더해갔어요. 어느 날 소희는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저 요리학교에 합격했어요. 동철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축하한다. 네, 아침에는 학교에 가고 저녁에는 아빠와 함께 포장마차를 열고 소희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동철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넌 분명 훌륭한 요리사가 될 거야. 일주일 후 도준이 다시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과거의 교만함이 사라지고 대신 진지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들어와도 될까요? 도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철과 소희는 서로 눈빛을 교환한 후 동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준은 자리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좋아 보이네요, 장인어른. 그래, 많이 나아졌어. 동철이 대답했어요. 도준은 소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소희야. 상담받는 것도 계속하고 있고 변하려고 노력 중이야. 소희는 과거와 달리 두려움 없이 도준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건 잘된 일이에요. 자신을 위해서라도요. 이혼 서류는 잘 받았니? 도준이 물었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곧 마무리될 거예요. 대화는 어색했지만 과거의 적대감은 사라진 듯 했습니다. 도준이 떠나기 전 그는 동철에게 인사했어요. 건강 조심하세요, 장인어른. 그리고 제게 보여주신 것 잊지 않겠습니다. 동철은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습니다. 몇 주 후 그들은 소희의 요리학교 합격을 축하하는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진우와 몇몇 친구들이 찾아와 소희의 합격을 축하해 주었어요. 포장마차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동철은 옥상에 올라가 별들을 바라보았어요.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 동철이 별들에게 속삭였어요. 우리 딸이 자기 길을 찾아가고 있어. 그리고 나도 아직 여기 있지. 소희가 옥상으로 올라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아빠, 뭐해요? 그냥 별 보고 있었어. 동철이 미소 지었어요. 내 어머니가 저기 어딘가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서. 소희는 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들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미래는 여전히 불확실했고 동철의 건강 상태도 언제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함께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소희야. 동철이 문득 말했어요. 네, 아빠. 넌 나중에 이 포장마차를 내 식당으로 만들 수 있을 거야. 내 이름을 건. 동철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아빠. 강 가족의 식당으로 할 거예요. 우리 가족의 이름으로요. 동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좋겠구나.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동철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의사들의 예상보다 훨씬 오래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소희가 요리학교에 가는 것을 배웅하고 저녁에는 함께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소희는 학교에서 배운 새로운 요리를 아버지에게 선보였어요. 아빠, 오늘은 제가 특별히 만든 거예요. 동철은 한 입 먹어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내 어머니의 맛이구나. 그 향신료의 조합이. 네, 엄마의 레시피를 기억해서 재현해봤어요. 물론 제 스타일도 더했지만요. 소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동철의 눈에서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구나. 아빠. 소희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동철은 딸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는 의사들이 말한 시한부 선고를 이미 넘어섰어요. 비록 언제 건강이 다시 악화될지 모르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지금 이 순간 딸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습니다. 그래, 함께하자. 동철이 미소 지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올해.
창밖으로 단풍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포장마차 안은 따뜻했고 그곳에는 작지만 단단한 가족이 있었어요. 아버지와 딸,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영혼까지. 동철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첫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나?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준비됐어요. 그들은 함께 포장마차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서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챔피언의 승리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싸움을 택했지만 결국 삶을 선택했습니다. 딸에게 물려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가장 소중한 사람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